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이제 14일날 목요일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쯤 이제 미국 FOMC가 있었고요. 생각보다 파월이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금리는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11월 FOMC하고 12월 FOMC하고 사실 그렇게 시간이 큰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11월 2일날 FOMC가 있었고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갑자기 이제 파월이 비둘기가 됐단 말이죠. 지표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게 행동을 했을까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 지표는 이 지표예요. 사실 이제 이 SOFR이랑 이제 EFFR 금리의 차이가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보고 오늘 먼저 진행 순서대로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보합 정도 0.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먼저 살펴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쭉 매수하면서 한 5,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7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5,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있진 않았고요. 규모 자체로는 이제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18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6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일단 투기적 순 포지션 미국 거 살펴보면은 미국 S&P는 조금 숏 포지션이 증가가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아주 미미하게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급 쪽 살펴보면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도로 돌아서서 한 6조 1천억 정도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은 좀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도 이제 역으로 기관이 조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초 이후로부터 봤을 때는 외국인이 거의 한 10조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조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2조 정도 매도를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여전히 개인이 워낙 많이 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코스피는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신용장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살펴보면은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 계속 좀 감소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은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개인이 계속해서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용장고는 소폭 증가라기보단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 17조 3천억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 한 1천억 정도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살펴보면 일단 DXI 반도체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 주가는 일단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파란색이 주가고 연두 색깔 보라색이 기대 수익률인데, 이게 사실 여전히 높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레벨이에요. 이 8% 정도면 항상 주가가 무너졌었거든요. 여전히 아직까지 8%의 레벨.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좀 수급은 좀 개선이 됐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여전히 좀 높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코스피 일드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정도면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그렇고요. 이제 코스피 쪽,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는 긴 시계열에서 밸류에이션은 좀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할인율 보시더라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좀 개선은 됐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이제 페드 모델이나 다 보여지고,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링 PBR 살펴보면 어마어마하죠.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닷컴 버블하고 뭐 거의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높죠. 물론 이제 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국내 쪽 관련된 얘기랑 이 SOFR이랑 EFFR 차이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먼저 부동산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얘기랑 사실 국내 쪽 얘기랑 좀 이제 좀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전히 사실 PIR 보시면 비쌉니다. 과거에 약 뭐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한 8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2.8배,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높은 통화량에 기인한 밸류에이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거의 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미국 PIR 같은 경우에 뭐 더 높아졌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뭐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 그래서 이제 실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주택 가격도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코업 부동산 전체 상업용 부동산도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많이 내려와 보이지만은 여전히 과거 바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이나 뭐 전국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비싸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싶었던 게 이제 파월이 갑자기 이제 멘트가 확 바뀐 이유는 뭐 일단 가장 큰 게 뭐 저는 이 SOFR이랑 EFFR 금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국채로 담보로 해서 빌리는 금리고요. 이게 그냥 이제 지준을 교환하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보 금리, 무담보 금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담보랑 무담보랑 금리가 뭐가 낮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신용에서 여긴 좋은 담보를 가지고 있고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담보 금리가 더 낮고 무담보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0 밑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이때들처럼. 근데 이렇게 올라가던 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이 없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SBB 파산하고 좀 얼마 안 됐을 때 시즌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과연 OBP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거거든요. 단기 금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제 QT는 계속 되고 있잖아요. QT는 계속 됐는데,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사실 QT는 계속 됐는데, 그나마 시장에 영향이 조금 없었던 것은 이 순유동성 같은 경우가 오히려 증가가 됐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당연히 그 부분이 제일 컸고요. 증시에 반등하는 부분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총 통화량이 감소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지준이 조금 부족한 현상이 지준이 오히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MMF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또 이제 국내 쪽에도 영향이 가는데, 이제 국내 쪽은 한번 예대율로 한번 살펴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좀 국내 쪽은 전 좀 신용 쪽에서 문제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게 총수신이라는 게 예금에다가 은행채까지 더해진 거거든요. 총수신이. 근데 문제는 이 총수신이 이제 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늘고 있지 못할까요? 이게 총수신이 과거 이렇게 계속 늘어왔는데 지금 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예대율이 거의 91% 수준까지 왔는데 사실 더 못 늘리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더 못 늘리거든요. 왜냐면 수십 출금 뭐 그런 걸 유동성 감안하면 더 늘릴 순 없어요. 그럼 대출을 향후 차환 정도는 해줘도 신규 대출을 이제 슬슬 쉽게 해주지 그럼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가 중요한 거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통화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통화량이 왜 감소할까를 보시면은 요 기점부터 이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게 한국은행의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 밑에가 이제 부채 계정인데, 부채 계정이 지금 뭐 전년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걸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행 자산이 10% 감소했다는 거랑 뭐 거의 같은 말일 겁니다. 부채가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왜 감소했을까라고 하면은 이 시점이 딱 FOMC에서 이제 QT를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근데 QT를 하면 우리나라 통화량이 감소하냐면은 외화 자산, 그러니까 외국 증권이 대부분이잖아요. 한국은행 자산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달러예요, 달러. 지금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달러. 근데 이 달러가 결국에는 QT를 하면 달러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돈이 달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그냥 이 부채 계정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제가 뭐 그냥 딱 옆에 붙여놓진 않지만 똑같습니다. 그 내려가는 추세가.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도 결국은 계속 QT가 되니까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여기서 보는 게 더 낫겠죠. 계속해서 자산 통화량 자체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수신이 못 늘죠. 수신이 증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 수신이 계속 증가를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은 이미 목에 찬 상황. 그럼 이제 향후에는 누가 집을 사주고 누가 주식을 사줄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반등을 최근의 반등은 다 이 신용 창출에서 나온 돈이 그러니까 돈이 결국 승수를 한번 타면서 신용 창출이 돼서 이때까지 지금 다 자산 시장들이 랠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도 좀 반등을 했었고 향후에는 누가 사줄 건가의 문제인 거죠. 폭탄 돌리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과연 다음 폭탄은 이제 누가 잡아줄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내 집을 사주고 누가 내 주식을 사주고 누가 내 채권을 사줄까의 영역인 거죠. 더 이상의 이제 여력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이제 신용 쪽에서 위기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와중에 당연히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증시도 빠지고 금리도 저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수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시중 유동성이 없는 게 문제여서 금리는 전 튈 거라고 봅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움직인 거 전주 대비 보면은 한 272억 정도 증가하면서 당연히 이 부분 이제 증시는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TGA 같은 건 재정정책이 집행이 되면서 한 24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정정책은 계속 좀 집행이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RP는 한 323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뭐 결과적으로 연준 순유동성 2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되면서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총 자산 자체도 사실 감소를 하진 않았어요. 한 22억 달러 정도 증가를 되는 모습. 그러니까 QT의 영향이 좀 없었던 한 주였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그런 한 주였고요. 근데 다만 RRP가 그냥 지금 속도로 준다고 해도 사실 내년 한 4월 정도면 다 고갈이 되고요.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보시면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차트처럼은 이게 결국 T빌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리고 T빌 발행 자체도 이제 많아지면서 점점 이 금리가 붙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RRP 대신 지준이 그냥 먼저 빠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이듯이 이게 보라 색깔이 SOFR 금리인데 SOFR 금리가 이렇게 튀었던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는데 보시면 이게 튀는 구간들이 점점 생겨난다. 돈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시장은 좀 느끼고 있고 파월도 이제 그거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완화적인 멘트를 날려주는데 그 완화적인 멘트에 뭐 돈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실제 뭐 금리를 몇 번을 내리고 하든 지금 그냥 말로 그냥 하는 장사기 때문에 뭐 그들 입장에서 나쁠 거 없는 그런 장사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뭐 연준이 계속해서 뭐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했었죠. 사실 재작년에. 근데 그게 거짓인 게 드러났었고 제가 그걸 이제 RRP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RP 나왔던 요 RRP 금리 올렸던 때가 딱 요때잖아요. 사실 요때부터 금리 인상은 예견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금리 인상이 일시적이야 하던 그 시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거대한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지금 금리 인하할 거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파월이 더 완화적으로 말한 게 맞고 지금 사실 물가가 잡히고 안 잡히고의 문제보다 통화량 자체가 지금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그 통화량 자체가 많이 여전히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총자산 대비 GDP가 한 20%까지 가야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ECB에서도 시작이 되고 이제 BOJ도 시작이 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또 이제 QT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더욱더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지준이라도 올라섰지만 향후에는 이 지준 자체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사실 앞으로도 쌓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가물가물한데 이제 오늘이었던 것 같죠? 어제였나? 이게 뭐 할인 인수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BDI가 계속해서 그 홍해 쪽 저희 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그쪽 때문에 계속 좀 돌아가는 이슈 있어서 BDI가 좀 올라가다가 잠깐 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요. 좀 조심하실 필요 계속해서 있고 SCFI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계속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미국 예금 금리 자체도 그냥 여기 넣어버렸는데 예금 금리도 그렇고 조정기준 금리도 그렇고 아직 총자산을 감안한 금리는 한 2.9%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긴축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 QT가 되면서 요 빨간 색깔 그냥 기준금리와 이 조정 기준금리가 만나는 그 순간이 사실 금리가 거의 저는 고점인 상황일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만나려면 좀 많이 있어 보이죠. 이때도 만나고 나서 사실 끝이 났는데 지금 만나기까지 좀 많이 남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중국 쪽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이게 중국을 다 잡아가는데 중국이 아직 죽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적으로 긴급하게 돌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높이고 사실 쌓아 올려고 했던 건데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면 다 죽어가는 상대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거든요. 적을.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이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만 좀 최근에 살짝 이제 좀 과매수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BEI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실질금리도 많이 빠졌는데 QT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빠지기는 전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 이제 국내 쪽 실질금리는 워낙 완화적인 스탠스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어요. 실제로. 돈이 없는 산에서 돈의 가치, 실질금리는 돈의 가치거든요. 돈이 없는데 돈의 가치가 내려갈까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워낙 대출이나 이런 거를 뭐 많이 땡겨줬으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예대율상 땡겨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해줄 것이냐, 총수신이 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상황이 와가고 이미 뭐 거의 목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OBB 쪽 넣었고요. 근데 이제 금리 쪽은 OBB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제외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 지표는 이제 추세랑 거래량, 상대 강도 쪽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결국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은 여전히 아직까지 추세는 롱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이제 RSI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기 내려가는 게 좋은 거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롱 추세죠. 국내 단기 3년만 조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달러는 좀 중립적이고 막 금은 아직까지는 좀 롱 추세긴 하고 WTI는 계속 하락 추세이고 삼성하고 애플 여전히 롱 추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슬슬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안에 있는 거를 살펴보면은 벌어질 만큼 벌어졌고 슬슬 여기도 모일 만큼 모였고 슬슬 뭐 바닥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RSI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바닥에 계속 그러니까 딱 멋진 바닥은 모르죠. 사실 뭐 여기인 상황부터 뭐 거의 그냥 발목 정도는 왔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9, 10년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벌어질 만큼 벌어졌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RSI도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제10년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 벌어질 만큼 벌어지고 내릴 만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좀 추세가 애매하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추세. 뭐 RSI도 좀 애매하죠. 이제 아직까지 상승 추세긴 합니다. 근데 추세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모였다가 빠졌는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여기도 추세가 아직은 좀 애매한 추세,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하네요. 추세 자체로는 일단 볼린저를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하고, 아주 강력한 추세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바닥이 슬슬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벌어져 있다가 조금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좀 상방으로 더 보는 게 추세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볼린저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내려가니까 좀 내리는 추세긴 한데 아주 강력한 내리는 추세는 아니긴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뭐 OBB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OBB가 이제 뭐 조금 이따 지수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바닥을 잡는 데는 좀 유용하더라고요. 아주 선행 느낌보다는 좀 사후적이나마 바닥을 조금 확증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면 더 괜찮지 않나 싶어서 추가를 했고요. 애플도 이제 넘어왔다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사실 슬슬 고점이 다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여기도 이제 RSI도 내려가는 추세긴 하고요. 결국 OBB도 아직까지는 위지만 결국 내려오지 않을까, 이 정도 추세면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이제 OBB가 저점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넘어가면 이때부터 롱 추세로 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OBB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벌어졌다가 이거 모였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RSI도 그렇고 뭐 OBB도 그렇고, 뭐 나머지 뭐 이격도나 이런 것도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은 뭐 그냥 다 이것도 슬슬 이제 하락 추세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 ATR이나 뭐 이제 이격도나 기준선 이탈 정도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 지수들 거 살펴보면은 뭐 나스닥하고 S&P 여전히 뭐 롱 추세입니다. 뭐 거래량이든 뭐든 ATR 빼곤 전부 다 좀 롱 추세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증가가 이제 슬슬 되고 있다는 거죠. ATR 봤을 때 빅스는 아니지만 이제 안에 있는 이제 고유의 변동성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 이제 S&P 옵션 변동성은 아니지만 이제 내재적인 그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옵션 변동성, 이게 내재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OBB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 들어가느냐, 내려갈 때 많이 매도를 하느냐, 이제 그 지표인데 아직까지는 매수할 때 더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는 다 좋아 보인다 지금 롱 추세로는. 그리고 이제 뭐 RSI도 일단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하일드도 지금 좋은 상태다. 신용 스프레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도 뭐 마찬가지죠. 코스피 200은 다 롱 추세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주봉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아직 뭘 하기도 애매한, 이제 선물 포지션으로는 좀 뭘 하기도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포지션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점수 스코어 그냥 일봉상으로는 롱 추세가 맞죠 지금은. 근데 이제 사실 확실하게 그렇게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여기도 벌어지고 모였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고점이 슬슬 진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봉상으로 120분봉상으로도 뭐 선물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모여있고 넘었고 200일까지 넘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일도 벌어지면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 고점이 다 온 게 아닌가 싶은 모양새입니다. RSR바도 그렇고 OBB도 그렇고, 뭐 OBB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가 저점이었던 거죠. 실제 저점은, 상대적인 저점은 이제.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또 넘어갈 때 이제 롱 추세가 좀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인드를 OBB로는 좀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격도도 내려왔고 이제 좀 숏 추세로 내려왔고, 이거 기준선 이탈도 이격은 아직은 아니긴 하지만 빅스도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ATR이 슬슬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자체가. 하이엘드는 여전히 아직까지 강하긴 하고요. 근데 항상 천장일 때 하이엘드가 많이 낮아지죠.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르진 않죠. 근데 이제
OBB는 훨씬 더 약하긴 해요. S&P가 강도가 확실히 약했다는 거죠. 이제 상승 강도 자체는 그러니까 거래량을 수반하는 그런 강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선물 이제 주봉 같은 경우 나스닥도 여전히 OBB로 이제 플러스 구간이고 S&P 주봉 같은 경우에도 OBB는 계속 플러스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냥 바로 그냥 일봉으로 보죠. 코스피 이제 200 일봉 같은 경우 여기를 딱 닿으면 조금 더 확실하겠지만 뭐 일단 아직 조금 추세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슬슬 뭐 고점 근처에 이제 온 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이제 여기도 OBB 보면 좀 약하긴 합니다. 약하긴 하죠. 추세 자체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올라갔던 추세도 사실 약하긴 하다는 거죠. 이제 국내 쪽은. 그러니까 이탈도도 이미 이탈이 됐고 기준선 이탈도도 슬슬 좀 조심하실 때는 저는 계속해서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모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벌어지기도 해서 좀 조심할 때가 훨씬 더 되지 않았나 싶고요.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냥 차트를 이제 바로 보면은 이제 코스닥부터 오늘 먼저 보죠. 그냥 딱 코스닥부터 보면은 이게 코스닥은 생각보다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게 1, 2, 3, 4, 5로 한 파동이 이제 작은 1이 나오고 이게 이제 A고 B고 이게 여기 고점을 계속 못 넘어서 제가 좀 애매했었는데 이게 그냥 이제 1, 2, 3, 4, 5로 C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200하고 120선까지 같이 모여있는 요 지점인데 요게 딱 그럼 A, B, C 딱 조정이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락할 때가 멀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게 주봉상으로 봐도 여기가 딱 괴선들이 다 모이는 자리거든요. 일봉으로도 모이는 자리, 주봉으로도 모이는 자리인데 이게 또 딱 A, B, C로 가격으로도 또 잘 맞아요. 이런 상황. 이게 또 여기 후행스팬도 딱 역전이 잘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건 딱 이제 모양새가 사실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맞춰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거의 체크메이트가 이제 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모양이 좀 깔끔하게 나왔고요. 코스피 200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이제 보면 얘도 결국 그냥 1, 2, 3, 4, 5로 한 파동이 빠지고 이게 A, B, C로 한 파동이 올라가서 이게 1, 2, 이게 A, B, C로 조정이 딱 나오고 이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를 봐도 S&P는 뭐 사실 제가 본 거보다는 더 왔는데 결국에 이거죠. 결국 긴 시계열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큰 1이 나오고 아니면 A든 1이 A라고 쳐보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B고 이게 1, 2, 3, 4, 5로 고점이 나오는데 이게 1, 2, 3, 4, 5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 2, 3, 4, 5인 거고요. 이게 A, B, C인 거고 이게 A, B, C인 거고 그래서 A, B, C의 모습이 아주 길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이 되려면 여기를 넘어가면은 뭔가 제가 잘못 본 거겠죠. 근데 뭐 이제 RSI를 보나 이 폭풍 거래량을 보나 제가 봤을 때 슬슬 고점이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요 안에도 이제 1, 2, 3, 4, 5가 거의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이 거의 다 와간다라고 보여지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당간당하게 안 넘었습니다. 0.01% 차이일 거예요. 아마 이 차이가.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마치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수가 종류가 많아져서 뭐딱 나스닥 100이 넘었다고 해서 종합은 또 차이는 많거든요. 이게 뭐 절대법칙을 위배했냐 안 했냐 좀 사실 좀 애매한 얘기긴 해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하지만 요즘에 선물 시장 때문에 보시면 여기 1, 2, 3, 4, 5로 했을 때 큰 A인 건 명확하거든요. 근데 1이랑 4랑 겹치잖아요. 절대법칙인데 이 1, 4는 특히나 어기는 경우가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배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갔던 A, B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까지 감안했을 때 C가 딱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A, B, C 해서 여기 이제 큰 B파 넘지 못하고 내려가면 뭐 더욱더 명확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긴 장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확률이 전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운은 또 넘었어요, 사실. 다운은 넘었는데 뭐 금액 가중이기도 하고 사실 다운은 그 전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솔직히 뭐 다운은 저는 가격 가중이기도 하고 뭐 좀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제가 틀린 경우면 그냥 이 다우가 맞는 거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다우보다는 전 S&P가 더 맞지 않을까, 나스닥이나. 일단 뭐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틀린다라고 하면 뭐 다우가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천정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 요 정도 초입에서 제가 대량 거래량이 나면서 올라갔다 하면은 솔직히 이게 제가 잘못 봤나라고 싶겠지만 이게 천정에서 이런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진짜 여기가 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볼린저 500이나 50이나 200을 봐도 뭐 거의 전정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슬슬 고점에 다 와가는 것 같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올랐지만 그냥 이게 결국은 그냥 이제 A, B 정도, 이것도 A, B, C로 지금 올라간 게 아닌가. 이게 A, B, 그러니까 1, 2, 3, 4, 5 1, 2, 3, 4, 5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A, B, C에서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RSI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계속 주가가 그래도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하락한 모습. 근데 볼린저가 계속 모이고 있긴 하죠. 그래서 곧 사실 벌어지긴 할 것 같고요. 뭐 빅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내릴 만큼 내렸고 모일 만큼 모였습니다. 다시 이제 확산. 모든 변동성은 수렴했다가 확산했다가 수렴했다가 확산했다. 그래서 변동성이 사실 좀 보기는 좋아요. 항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는 이렇게 가지만 변동성은 무조건 이렇게 가거든요. 수렴 확산이기 때문에. 변동성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벌어지는 건 좀 명확해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게 1, 2, 3, 4, 5 정도 고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니케이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긴 하지만 일단 여기도 양대는 나왔지만 결국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됐거든요. 결국 후행 스팬 역전되면서 다시 좀 모습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오늘 뭐 금통위에선 그러니까 금정위에서는 뭐 별 내용은 없었어요.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한다라고 했지만 뭐 결국 이제 여기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뭐 결국 계속 끌 수는 없어요. 이게 ECB는 이제 대출은 많이 줄었죠. 이 회색깔이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QT가 되려면 이거 지금 증권 이제 결국 채권을 재매입하는 걸 중단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 말 정도 얘기되는데 이제 그때 또 폭풍이 또 올 거고요. 그 당시에 뭐 지금 물가 쪽이 이제 유럽 쪽이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뭐 사실 계속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 자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물가가 또 쉽게 잡히고 있지 않죠. 임금 때문에 핑계를 대지만 이 거대한 부채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터지면 문제가 돼요. 터지기 전까지는 다 괜찮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될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뭐 유로스톡스는 이게 소위 이 철로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짝대기들이 계속 많은 걸 철로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긴 짝대기들이 막 쭉쭉쭉 나오잖아요. 올라가다가 못 가고, 올라가다 못 가고, 올라가다 못 가고, 올라가다 못 가고. 이걸 철로라고 하는데 철로 비슷한 거. 이게 천장 패턴이거든요. 철로형이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뭐 항생이야 뭐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 뭐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요.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뭐 계속 좀 비둘기적으로 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전 뭐 사실 좀 다시 올라갈 추세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직 추세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달러 원은 조금 반등하고 있죠. 좀 저는 여기 후행스팬 뚫으면 쭉쭉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구름대 넘고 좀 안 좋은 상황이 결국은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돈이 없거든요. 이 중요한 문제는 이 WTI도 결국은 이제 내리는 추세에서 한 번 후행스팬 결국 돌파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좀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기준선하고 전선 역전 되긴 했고요. 좀 빠질 추세가 실질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장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국고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뭐 사실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빠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근데 여기 저점을 일단 뚫냐 마냐도 되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뭐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뚫냐 마냐가 중요한데 뭐 사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죠. 이제 채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뭐 결국 미국 쪽도 돈이 결국은 계속 없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준이 조금 늘어나서 금융시장은 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총 자산이 감소하는 영향은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받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FR이랑 EFFR을 봤을 때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 좀 비둘기 발언을 좀 해줬던 것 같다. 파월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대율이 목에 찼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나라 총 통화량이 상당 부분 이 외화 자산에 연동되는 걸 봤을 때 외화 자산이 지금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대출을 신규로 해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그럼 돈이 귀해지겠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과거처럼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긴 어렵고 결국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뛰어오르다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자산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제 아직 자산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뛰어난 상황에서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나아 보인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